도시 외곽의 낡은 뒷골목 쓰레기 수거장 옆에는 거대한 폐기물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썩은 음식물과 쇠붙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김수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작업복 차림에 머리를 질끈 묶은 채 폐기물 더미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에 지쳐 창백했지만 맑고 투명한 눈빛에는 꺾이지 않는 강인함과 알 수 없는 사연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품속에는 2살 배기 아들 민호가 잠들어 있었다. 민호는 며칠째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수아는 민호의 작은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녀는 싱글맘이었다. 남편은 민호가 태어나자마자 그녀를 버리고 떠났다. 그녀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폐기물 더미를 뒤졌을 만한 물건을 팔아 생활비를 벌고 있었다. 아픈 엄마의 병원비와 민호의 분유값까지 그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가 어깨에 놓여 있었다. 엄마, 아파.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낑낑거렸다. 그의 작은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수아는 민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대로 민호를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당장 민호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병원비를 감당할 돈이 없었다. 그녀는 오늘 이 폐기물 더미에서 반드시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아야 했다. 그녀의 눈은 낡은 폐기물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때 그녀의 눈에 낡은 천조각에 쌓인 작은 가방 하나가 들어왔다. 가방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묘하게 고급스러워 보였다. 수아는 직감적으로 이 가방 안에 뭔가 귀중한 것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호를 품에 안은 채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가방을 잡으려 했다. 가방은 그녀의 손에 닿을 듯 말 듯 했다. 그녀의 심장은 희미한 희망으로 고동쳤다. 이 가방이 그녀와 민호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손이 가방에 닿으려는 순간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건드리지 마. 그건 위험한 물건이다. 수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뒤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준혁. 신우그룹의 젊은 최고 경영자 CEO였다. 그는 완벽한 슈트 차림에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완벽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오늘 막 끝난 중요한 사업 회의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으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그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차가운 심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옆에 선 비서실장 박성민에게 손짓하여 수아를 제지하게 했다. 준혁은 수아와 민호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런 지저분하고 감성적인 광경을 싫어했다. 그의 비서가 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준혁은 손짓으로 막았다. 그는 수아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다. 그의 발걸음은 차갑고 단호했다. 하지만 그가 수아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민호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그의 귀에 닿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수아의 품에 안겨있는 작은 아이에게로 향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희미했지만 아이는 필사적으로 울음을 참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수아의 눈빛. 그 눈빛은 절망과 함께 자신의 아이를 살리려는 강렬한 모성애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이준혁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준혁은 수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수아의 눈동자에 닿는 순간 알 수 없는 미세한 흔들림을 보였다. 그는 수아의 눈에서 과거 자신이 잃었던 어떤 것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잊고 지냈던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듯한 강렬한 느낌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는 달리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손이 수에게로 뻗어졌다. 준혁은 망설임 없이 그녀와 민호를 안아 올렸다. 수아의 몸은 차갑고 가벼웠지만 그의 품에 안긴 민호의 작은 옹이는 그의 차가운 심장에 알 수 없는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시선은 낡은 가방으로 향했다. 가방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준혁은 자신이 찾던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준혁은 김수아를 안아 올렸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낡은 천 가방에 고정되어 있었다. 가방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안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어떤 물체의 윤곽이 드러났다. 준혁은 그 물체가 자신이 찾던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수아와 민호를 차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힌 후 낡은 가방을 집어들었다. 수아는 준혁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어리둥절했지만 민호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준혁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묘한 연민이 서려 있었다. 수아는 민호의 작은 손을 잡고 그의 불덩이 같은 이마에 입을 맞췄다. 민호의 숨소리는 희미했지만 여전히 살아있었다. 준혁은 운전석에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향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긴급함이 담겨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민호는 즉시 응급실로 옮겨졌다. 준혁은 최고급 병실을 예약하고 민호에게 최고의 의료진을 투입하도록 지시했다. 수아는 민호의 곁을 지키며 불안한 마음으로 의사들의 치료를 지켜보았다. 준혁은 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옆에 서서 민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어떤 고뇌가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민호는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안정을 되찾았다. 수아는 민호의 작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준혁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여전히 그의 행동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왜 이 억만장자 CEO는 자신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런 도움을 주는 것일까? 그녀는 준혁이 자신들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계심을 품었다. 준혁은 민호의 상태가 안정되자 수에게 자신의 사무실로 와 달라고 했다. 그의 사무실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층에 위치한 웅장한 공간이었다. 수아는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자신의 초라한 현실과 준혁의 거대한 권력 사이에 놓인 간극을 느꼈다. 준혁은 수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김수아 씨, 당신의 아드님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제안이 담겨 있었다. 수아의 눈이 커졌다. 제안이요, 어떤 제안이든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제발 저희 민호만 살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준혁은 수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당신에게 우리 집에서 일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관리인이나 아이 돌보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나의 사생활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당신 아드님의 모든 의료비와 교육비 생활비는 내가 전적으로 부담하겠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나의 집을 관리하고 나의 모든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당신 아드님의 건강과 미래는 내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폐기물 더미에서 주우려 했던 그 가방은 나의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물건은 매우 위험한 것이니 절대 함부로 만지지 마십시오. 수아는 준혁의 제안에 경악했다. 자신이 주우려 했던 가방이 준혁의 것이라니. 그리고 그 안에 위험한 것이 들어있었다니. 그녀는 그의 제안이 황당했지만 동시에 민호를 돌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자존심과 민호의 생명, 두 가지 저울 위에서 그녀는 결국 민호를 선택했다. 좋습니다, 회장님.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속이지 마세요. 제 아들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준혁은 수아의 결심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최고의 환경에서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낡은 가방 속에서 발견된 물건을 자신의 사무실 금고에 보관했다. 그것은 작은 USB였다.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그의 가족과 관련된 거대한 비밀이 담겨 있었다. 수아는 준혁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민호와 함께 그의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은 웅장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고독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곳에는 준혁의 오랜 집사인 박 집사가 그들을 맞이했다. 박 집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의 눈빛은 수아를 경계하는 듯했다. 그는 준혁의 사생활을 철저히 지키는 충직한 집사였다. 수아는 준혁의 저택에서 지내면서 그의 과거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저택 곳곳에는 준혁이 과거에 겪었던 어떤 비극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특히 서재 한쪽에는 낡은 사진첩이 놓여 있었다. 사진첩 안에는 준혁의 젊은 시절 모습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인과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 있었다. 수아는 그 여자아이의 눈빛이 민호의 눈빛과 묘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준혁의 과거와 그의 차가운 성격이 이 비극적인 사고와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 모든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준혁의 진정한 과거를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솟아났다. 그녀는 자신이 주우려 했던 가방 속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도 궁금했다. 이준혁 회장의 저택은 웅장했지만 그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가운 고독감이 맴돌았다. 김수아는 민호를 돌보며 그의 비밀스러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준혁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을 억누르며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저택 곳곳에 흩뿌려진 준혁의 과거 흔적들은 그녀의 직감을 자극했다. 특히 서재에 놓인 낡은 사진첩 속 준혁의 죽은 아내와 딸의 눈빛은 민호의 눈빛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수아는 이 비극적인 사고가 준혁의 차가운 성격을 만든 원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저택에는 준혁의 오랜 집사인 박 집사가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충직하고 예의 바른 하인이었지만 수아를 경계하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준혁의 사생활을 철저히 지키는 인물이었고 동시에 준혁의 과거 비극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듯했다. 수아는 박 집사의 행동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마치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수아는 준혁의 개인 관리인으로서 그의 건강을 돌보았다. 준혁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때로는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다. 그의 몸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늘 날카로웠다. 수아는 준혁의 건강을 염려하며 그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거나 간단한 식사를 챙겨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보살핌은 준혁의 차가웠던 마음에 조금씩 온기를 불어넣었다. 준혁은 수아의 보살핌에 익숙해지는 듯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수아는 준혁의 저택에서 지내면서 그의 과거 비극에 대한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냈다. 그녀는 서재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다시 살펴보았다. 사진 속 준혁의 딸은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묘하게 슬퍼 보였다. 수아는 사진 뒤편에 희미하게 적힌 날짜를 발견했다. 그것은 준혁의 아내와 딸이 사고로 죽은 날짜와 일치했다. 그녀는 또한 준혁의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일기장은 준혁의 아내가 쓴 것이었다. 일기장 속에는 행복했던 가족의 일상과 함께 남편 준혁의 사업 문제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신우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는 희미하게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준혁 씨, 조심해요. 그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됐어.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할 거야. 수아는 일기장 내용에 소름이 돋았다. 준혁의 아내와 딸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신우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과 관련된 어떤 음모에 의한 것이 분명했다. 수아는 준혁의 아내가 어떤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비밀 때문에 살해당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박 집사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수아는 이 모든 것을 준혁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준혁은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친구이자 과거 경찰 강력반에서 정년퇴직한 김영철에게 연락하여 박 집사의 과거와 신우그룹의 권력 다툼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영철은 수아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부탁에 흔쾌히 응했다. 김영철은 수아의 부탁에 따라 박 집사와 신우그룹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박 집사는 과거 준혁의 아버지의 비서로 일했으며 신우그룹의 모든 비밀과 비리를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특히 준혁의 아내와 딸의 사고가 일어났던 날, 박 집사는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의 알리바이는 불확실했고 그의 통화 기록에는 수상한 점들이 많았다. 김영철은 박 집사가 신우그룹의 부회장이자 준혁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박태준의 지시를 받아 준혁의 아내와 딸의 사고를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박태준은 겉으로는 온화하고 친절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탐욕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준혁을 제거하고 신우그룹의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준혁의 아내와 딸을 희생시킨 것이 분명했다. 수아는 박 집사와 박태준의 음모에 분노했다. 그녀는 준혁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리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준혁의 곁에서 묵묵히 보살피는 개인 관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전사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한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준혁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진범들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김수아는 김영철 아저씨로부터 박 집사와 박태준 부회장의 추악한 음모를 전해 듣고 분노했다. 이준혁의 아내와 딸의 사고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박태준의 야망 때문에 조작된 살인 사건이었다니. 수아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맹렬한 복수심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준혁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리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준혁은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그는 아내와 딸의 죽음 이후 모든 희망을 잃고 폐쇄적으로 변했기 때문이었다. 수아는 준혁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를 진정으로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수아는 준혁의 곁에서 그의 감정을 살폈다. 그녀는 준혁이 잠들어 있을 때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 민호와 함께 폐기물 더미에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세상의 불공평함에 맞서 어떻게 싸워왔는지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준혁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었다. 어느 날 밤 준혁은 잠에서 깨어나 수아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수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는 아내와 딸이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맞이했고 그 후 자신이 세상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준혁은 수아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위로를 느꼈다. 수아는 준혁의 고백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고통을 이해했다. 그녀는 준혁의 손을 꽉 잡았다. 회장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감정을 읽을 수 있고 숨겨진 진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가족을 죽인 진범들을 제가 찾아줄 수 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준혁은 수아의 능력에 경악했다. 그는 수아가 단순히 감정을 읽는 것을 넘어 사람의 기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수아의 능력이 너무나 놀라웠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의 아내와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는 결국 수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좋습니다, 김수아 씨.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함께 그들의 죄를 밝혀냅시다. 준혁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따뜻하고 간절했다. 김영철 아저씨는 준혁의 부탁을 받고 박태준 부회장의 과거 행적과 신우그룹 내부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태준이 과거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박태준이 신우그룹의 숨겨진 비리를 총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박태준은 준혁과 수아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수아의 아이들의 병원비를 끊거나 그녀의 가족에게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 아이들의 목숨은 물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수아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박태준은 수아의 아이들을 담보로 수아를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박태준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준혁과 수아는 수아의 능력을 이용하여 박태준의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려 했다. 수아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박태준의 개인 컴퓨터와 병원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준혁은 이 틈을 이용하여 박태준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임상 시험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박태준은 수아와 준혁의 끈질긴 추적과 수아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수아와 아이들 그리고 준혁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수아의 아이들의 특별한 유전자를 강탈하려 하거나 혹은 준혁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수아는 박태준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준혁과 함께 박태준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아이들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김수아는 이준혁 회장과 함께 박태준 부회장의 비열한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준혁의 가족을 파멸시킨 진범을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불타는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준혁은 수아의 곁에서 그녀를 보호하며 그녀의 능력을 믿고 모든 계획을 지원했다. 박태준은 수아와 준혁의 끈질긴 추적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박태준은 수아의 병든 아이들을 납치하여 그녀를 협박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대장인 김철수를 시켜 수아의 아이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잠입하게 했다. 김철수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인물로 박태준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였다. 수아는 박태준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준혁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다. 회장님 박태준이 제 아이들을 노리고 있어요. 병원에 김철수라는 사람이 잠입한 것 같아요. 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해요.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준혁은 수아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박태준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수아의 손을 꽉 잡았다. 김수아 씨, 걱정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아이들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들의 죄를 밝혀낼 것입니다. 준혁의 눈빛은 수아를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정의를 향한 강렬한 의지로 불타올랐다. 김영철 아저씨는 수아의 아이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급히 향했다. 그는 수아와 준혁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박태준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병원 안은 이미 김철수와 그의 부하들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었다. 김철수는 수아의 아이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로 향하고 있었다.
수아는 준혁의 옆에서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병원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그녀는 병원 내부의 모든 감시 카메라를 마비시키고 김철수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공중에서 허공을 가르며 보이지 않는 코드들을 입력하는 듯 했다. 준혁은 수아의 능력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준혁은 수아의 아이들이 있는 병실로 향했다. 그는 김철수와 그의 부하들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싸웠다. 그는 김철수와 그의 부하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그는 점점 더 지쳐갔다. 수아는 준혁의 옆에서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김철수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에게 혼란을 주었다. 김철수는 수아의 예상치 못한 능력에 당황했다. 그의 눈앞에 환영이 보이고 그의 귀에는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혼란에 빠져 자신의 부하들에게 공격을 지시했지만 그의 부하들은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김철수는 자신이 파멸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김영철 아저씨와 경찰 특수부대가 병실로 들이닥쳤다. 경찰은 김철수와 그의 부하들을 모두 체포했다. 김철수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도 수아를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수아는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다. 그녀는 준혁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준혁은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를 위로했다. 괜찮습니다, 김수아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박태준의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준혁과 수아를 향한 증오를 불태웠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준혁과 수에게 최종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신우그룹의 핵심 기술을 파괴하고 준혁과 수아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준혁은 박태준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다음 수를 준비했다. 김영철 아저씨는 준혁과 수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민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계획을 지원했다. 어느 날 신우그룹 본사에 익명의 해킹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박태준이 감옥 안에서 지시한 마지막 공격이었다. 악성 코드는 신우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핵심 데이터를 파괴하려 했다. 동시에 박태준 회장은 언론의 준혁 회장과 수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들이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잔당이라는 거짓 증언을 퍼뜨렸다. 준혁과 수아는 신우그룹 본사의 서버실로 향했다. 서버실은 이미 악성 코드의 영향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수아는 서버에 직접 연결하여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박태준 회장이 심어놓은 마지막 방어벽을 뚫으려 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맹렬하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박태준의 최측근인 전직 요원들에게 포착되었다. 요원들이 서버실로 들이닥쳐 준혁과 수아를 제거하려 했다. 그들은 준혁과 수아가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준혁은 수아를 보호하며 요원들과 맞섰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싸웠다. 그는 요원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그는 점점 더 지쳐갔다. 수아는 준혁 회장의 옆에서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데 몰두했지만 그녀의 등 뒤로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했다. 그때 김영철 아저씨가 경찰 특수부대를 이끌고 서버실로 들이닥쳤다. 김영철 아저씨는 준혁 회장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박태준 회장의 마지막 공격을 예상하고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경찰은 요원들을 제압하고 준혁 회장과 수아를 보호했다. 수아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박태준 회장의 모든 시스템에 접근하여 그의 악성 코드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박태준 회장의 모든 거짓말과 음모를 세상에 폭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들을 하늘로 던졌다. USB와 서류들은 서버실 바닥에 흩뿌려졌다.
김수환은 김영철 아저씨의 희생 앞에서 흐느꼈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김영철 아저씨의 시신 옆에서 그가 목숨 걸고 지켜낸 증거가 담긴 USB를 움켜쥐고 서버실을 빠져나왔다. 경찰 특수부대는 박태준 회장의 최측근인 전직 요원들을 포함한 모든 사병들을 체포하고 현장을 통제했다. 이준혁 회장은 수아의 곁에서 그녀를 보호하며 안도했다. 이준혁 회장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박태준의 USB에 담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언론과 경찰에 직접 나섰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모여들었다. 이준혁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박태준 회장의 추악한 범죄와 신우그룹 내부의 부패 네트워크,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딸의 사고 배후에 숨겨진 진실을 폭로했다. 그는 USB에 담긴 모든 증거, 즉 신우그룹의 시스템에 심어진 악성 코드, 비자금 내역 박태준과의 불법 거래 기록,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딸의 사고 조작 보고서까지 낱낱이 공개했다. 언론은 이준혁 회장의 폭로에 일제히 들끓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 회장의 충격적인 고백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람들은 박태준 회장의 잔혹함과 그의 비열함에 분노했고 이준혁 회장 가족의 비극에 애도를 표했다. 박태준 회장은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명성과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이준혁 회장이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신우그룹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모든 사업은 마비되었다. 결국 박태준 회장과 김철수 비서실장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들은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가면서도 이준혁 회장과 수아를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이준혁, 김수아 내놈들이 감히 날 이렇게 만들다니 이대로 끝날 줄 아느냐. 반드시 내놈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다. 박태준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파멸시킨 이준혁 회장과 수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신우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박태준의 비리에 연루된 모든 공범들도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추악한 비리는 낱낱이 공개되었고 사회는 이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지만 동시에 오랜 병폐를 척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준혁 회장은 자신의 아내와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슬픔과 고통이 남아있었다. 수아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녀는 김영철 아저씨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아는 김영철 아저씨의 죽음이 신우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수아의 능력과 용기가 언론에 알려지자 세상은 그녀를 진실의 여신 아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수아의 능력이 어떻게 신우그룹을 위험에서 구하고 박태준의 비리를 밝혀냈는지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수아는 자신의 능력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준혁 회장과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박태준의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이준혁 회장과 수아를 향한 증오를 불태웠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이준혁 회장과 수에게 최종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준혁 회장은 박태준 같은 악의 그림자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다음 수를 준비했다. 수아는 이준혁 회장의 곁에서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준혁 회장과 김수아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은 폭발의 충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김철수 비서실장과 박태준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박태준의 마지막 발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지만
수아의 용기와 준혁 회장의 헌신적인 보호 덕분에 증거들은 무사히 확보되었다. 박태준 회장은 구치소에서 이 모든 뉴스를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수아가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수아와 준혁 회장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박태준 회장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수아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준혁 회장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신우그룹의 시스템에 심어진 악성 코드 비자금 내역, 그리고 준혁 회장의 아내와 딸의 사고 조작 보고서까지 낱낱이 공개되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준혁 회장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는 김철수 비서실장이 어떻게 박태준 회장의 하수인으로 신우그룹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을 쫓아왔는지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박태준 회장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최종 변론에서 박태준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수아와 준혁 회장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아가 단순한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모욕하며 그녀의 진술을 왜곡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수아는 박태준 회장의 비열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박태준 회장님,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박태준 회장을 향한 흔들림 없는 분노로 가득했다. 박태준 회장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다. 그의 거대한 신우그룹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이름은 역사의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된 순간이었다. 김철수 비서실장 또한 그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박태준 회장의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준혁 회장과 수아를 향한 증오를 불태웠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준혁 회장과 수에게 최종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신우그룹의 핵심 기술을 파괴하고 준혁 회장과 수아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이준혁 회장은 박태준 회장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다음 수를 준비했다. 김영철 아저씨는 준혁 회장과 수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민혁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애써 그들의 계획을 지원했다. 어느 날 신우그룹 본사에 익명의 해킹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박태준 회장이 감옥 안에서 지시한 마지막 공격이었다. 악성 코드는 신우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핵심 데이터를 파괴하려 했다. 동시에 박태준 회장은 언론의 준혁 회장과 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들이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잔당이라는 거짓 증언을 퍼뜨렸다. 이준혁 회장과 수아는 신우그룹 본사의 서버실로 향했다. 서버실은 이미 악성 코드의 영향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수아는 서버에 직접 연결하여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박태준 회장이 심어놓은 마지막 방어벽을 뚫으려 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맹렬하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었다. 박태준 회장의 최측근인 전직 요원들이 서버실로 들이닥쳐 준혁 회장과 수아를 제거하려 했다. 그들은 준혁 회장과 수아가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준혁 회장은 수아를 보호하며 요원들과 맞섰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싸웠다. 그는 요원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그는 점점 더 지쳐갔다. 수아는 준혁 회장의 옆에서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데 몰두했지만 그녀의 등 뒤로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했다. 그때 김영철 아저씨가 경찰 특수부대를 이끌고 서버실로 들이닥쳤다. 김영철 아저씨는 준혁 회장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박태준 회장의 마지막 공격을 예상하고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경찰은 요원들을 제압하고 준혁 회장과 수아를 보호했다. 이준혁 회장과 김수아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은 폭발의 충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김철수 비서실장과 박태준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박태준의 마지막 발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지만 수아의 용기와 준혁 회장의 헌신적인 보호 덕분에 증거들은 무사히 확보되었다. 박태준 회장은 구치소에서 이 모든 뉴스를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수아가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수아와 준혁 회장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박태준 회장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수아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준혁 회장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신우그룹의 시스템에 심어진 악성 코드 비자금 내역, 그리고 준혁 회장의 아내와 딸의 사고 조작 보고서까지 낱낱이 공개되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준혁 회장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는 김철수 비서실장이 어떻게 박태준 회장의 하수인으로 신우그룹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을 쫓아왔는지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박태준 회장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최종 변론에서 박태준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수아와 준혁 회장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아가 단순한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모욕하며 그녀의 진술을 왜곡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수아는 박태준 회장의 비열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박태준 회장님,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박태준 회장을 향한 흔들림 없는 분노로 가득했다. 박태준 회장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다. 그의 거대한 신우그룹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이름은 역사의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된 순간이었다. 김철수 비서실장 또한 그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수아의 아이들은 병원에서 회복 후 이준혁 회장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랐다. 그들은 수아와 준혁 회장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아이들은 엄마의 희생과 아빠의 사랑을 평생 잊지 않았다. 그들은 엄마와 아빠처럼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준혁 회장은 신우그룹의 CEO로서 회사를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는 박태준과 같은 악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이준혁 회장은 수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고 그녀의 모든 활동을 지원했다. 그는 수아의 빛나는 존재감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절박한 만남으로 시작했지만 진실과 시련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수아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 수아는 신우그루비의 사회공헌 재단 이사로 임명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비리와 불법 임상시험을 근절하는 데 힘썼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녀의 이름은 기적을 만든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이 모든 것은 숲속에서 버려진 한 여인과 두 아이의 절규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의 순수한 마음과 강렬한 모성애, 그리고 정의감이 한 억만장자의 차가운 심장을 녹이고 거대한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며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아주었다. 아이들은 이제 건강하게 뛰어놀았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수아와 이준혁 회장의 삶을 환하게 밝혔다. 그들의 삶은 평화롭고 의미있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들의 삶은 정의와 사랑을 위한 영원한 투쟁의 증거가 되었다.